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보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여야 주요 정당의 후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주요 후보 사자 구도로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초접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부동층과 중도층이 많아서 역대 주요 선거에서 바로미터의 역할을 해온 우리 충청권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정치권에 각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노정열의 시시각각에서는 충청의 민심, 충심이 어디로 향할지 또 각 주요 정당의 대선 전략과 우리 지역 주요 공약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장동혁 전 대전시당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장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대학교의 김종법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대 김종법입니다. 세 분의 좋은 말씀 기대를 하고요.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합니다. 내년 3월 9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막판까지 박빙을 이뤘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대선 레이스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사자 구도로 출발했습니다. 내년 대선이 5% 이내에서 승자가 결정되는 초박빙 싸움으로 전망되고 있고 중도와 부동층이 많아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던 충청권 표심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전 세종에서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싹쓸이 승리를 거둔 만큼 압도적인 조직력을 토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등 균형 발전 성과를 내세울 계획입니다. 행정수도 그리고 혁신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제2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또 국회의사당이 조속하게 세종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와 부동산 정책 실정을 부각하면서 충청 대망론에 기대감을 높여가며 더 이상의 충청 홀대로는 없을 것이라며 지역 표심을 파고들 예정입니다. 인접지에 있는 그 산업 단지에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 기업들이 충분히 유치돼서 이 지역에 누가 더 현실적인 공약으로 충청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이와 함께 두 후보를 둘러싼 각종 대형 의혹의 진행 과정도 대선 판세의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영상을 보셔서 이해에 도움이 되셨을 줄로 기대합니다. 대진표가 확정된 것에 대한 여야 입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확정의 순간에 민주당의 그 민심이 어땠을지 그 기대치와 예상치 방송에서 다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떠셨나요? 첫 느낌은? 들어보셨겠지만은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국민의힘 후보로 되는 것이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그렇지만은 상대하기는 수월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했었고 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이른바 당심은 윤석열 후보, 민심은 홍준표 후보 이렇게 서로 그 각각 당심에서 우월한 후보, 민심에서 우월한 후보 이렇게 경합을 벌이다가 결국은 약 5, 6% 정도의 차이로 당심에서 이긴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일단 윤석열 후보 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인물과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승부를 해서 이제 정말 내년 대선은 역대 대선 중에 안 중요한 대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마는 내년 대선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포스트 코로나 또 4차 산업혁명, 미중의 이런 글로벌 패권 경쟁, 기후 위기, 이 국내적으로 엄청난 난제들이 있거든요. 이 난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시대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춘 분, 특히 정책 역량을 갖춘 분, 유능함을 갖춘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또 솔직한 자세로 잘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책과 또 우리 국민들께 소구할 수 있는 그 지점은 계속 토론 내내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복잡한 심리도 읽혀지긴 합니다. 우리 국민의 당 전 대전시당 위원장이셨던 장동혁 위원장님은 뭐 두 분이 워낙 네. 여론조사로 보면 박빙이었고 네네. 둘 중에 하나 가능성이 거의 100%였기 때문에 네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뭐 결론적으로 뭐 특별한 이변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이번 대선은 큰 시대적인 흐름이 정권 연장을 원하는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런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라고 하는 큰 시대적 흐름 때문에 대장동 의혹이나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후보 개인적인 문제들이 거의 묻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뭐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상대하기는 쉬운 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당심과 민심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다만 그 차이는 정권 교체에 대한 온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실제로 바뀌고 우리 자녀의 미래가 바뀌는 그런 정권 교체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과 상식 외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청사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당심과 민심의 차이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향후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계속 행보를 해나가실 것이라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홍준표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측면, 특히 선명성 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당심에서 판단했을까요? 뭐 당심이 압도적으로 그렇게 지지를 한 것을 보면 예. 당심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우세하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 당심 민심이 같이 가는 케이스가 오히려 예외적이긴 하지만 그 네. 이제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차이느냐가 관심인데 이번엔 상당히 컸어요. 민심에서는 사실 홍준표 후보도 꽤 앞섰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삶의 변화, 즉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있어서는 2030의 그런 열망은 훨씬 더 명확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분석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보완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전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셨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사자구도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로 봐서는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는 분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 당의 안철수 후보가 합쳐서 사자구도로 형성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분 말씀은 이제 아마 자당의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일 것 같고 또 전문가가 보거나 혹은 일반 시민이 보거나 또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볼 때마다 조금 그 편차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국민의힘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홍준표 의원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지난 대선과 달리 한 사람만 바뀌는 이 네 명 중에서 한 사람만 바뀌는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한 사람만 바뀌고 세 명이 같은 분이 되는데 지금 사실 두 명이 바뀌어서 두 분은 같고 두 명이 다른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박빙이 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자당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셨지만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마지막까지 실수를 안 하고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중간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대선까지 넉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판세가 변할 수 있고 변수가 돌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먼저 상대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여야 주요 정당에 자당 후보가 상대 대선 후보에 비해서는 이런 경쟁력이 있다. 먼저 한번 어필을 좀 해주시죠. 황 의원님.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흑수저 소년공 출신이죠. 남다른 아주 정말 특별한 입지전적인 스토리가 있는 후보이죠.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중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곧바로 소년공으로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프레스에 눌려서 이 팔에 장애를 가져와서 지금도 왼팔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최밑바닥 생활을 경험한 분이죠. 최밑바닥 생활을 체험하면서 그때마다 어떤 좌절과 결핍을 극복해내는 힘을 길러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그 대학에 가서 사법시험까지 합격을 하고 판사, 검사 등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하면은 굶어 죽지는 않는다더라라는 당시 서부연수원에 특강을 왔던 노무현 당시 변호사의 말씀을 듣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했죠. 그래서 스스로 좀 안주할 수 있는 또는 평온한 길을 갈 수 있는 또는 주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거부하고 비주류 아웃사이더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인생 스토리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더 어필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인 후광도 없고 뭐 어느 계파 뭐 누구의 의 수제자 이런 게 없이 정치 후광 없고 학연 별로 없습니다. 네, 그 뭐 명문대 이른바 명문대로 불리는 대학도 아니고 해서 학연 별로 없고 또 뭐 국회의원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인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한 경력밖에 없는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할 때 남다른 유능함을 보였습니다. 성과로 입증하는 유능함. 알겠습니다. 그런 유능함이 저희 토론 시간에 계속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강점이라고 저희가 스토리를 다 듣기는 네. 지금 제가 초까지 제가면서 네. 공평하게 네. 한 2분 반 정도 들었고요. 또 한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런 장점이 있다. 어필해 주시죠. 개인적인 리스크로만 본다면 지금 황운하 의원님께서 이재명 후보의 흑수저 성공 신화를 말씀하셨는데 흑수저의 성공 신화를 덮고도 남을 많은 의혹들이 있고 개인적인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인 리스크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런 흑수저 신화나 그동안 선거에서 쭉 주로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됐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됐더라면 아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후보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의 선택의 기준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55% 가까이 되고 정권 연장을 원하는 국민들이 35% 정도 됩니다. 저는 그 큰 흐름이 민심을 결정할 거라고 보고 그것이 후보의 경쟁력으로 결국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이 정권에 맞서 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불러냈고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만드셨습니다. 그 정권 교체 열망이 윤석열 후보에게 그대로 투입이 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경쟁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짧게 쓰셨는데 다음 텀에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단상이 어떠신지 김 교수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계속 두 분은 자당의 입장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안에 허와 그다음에 약간의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로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의 결과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실 이번 대선을 많은 사람들이 역대급 대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많은 최초가 있습니다. 두 분 얘기하셨지만 각 당의 후보 모두 다 영선 의원이세요.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하셨고 누가 되든 어쨌든 간에 검찰 현직의 사정기관에 하셨던 분이 나오셔갖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경기도 지사였던 지사가 나오셔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역대급 최초의 대선인데 그 두 분이 계속 갈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 네 분의 후보들이 계속 완주할 수 있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토론하면서 가장 센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 계속 갈 수 있을지와 네 분이 갈 수 있을지 아직 4달 남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네.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드릴 기회는 안 줍니까? 계속 있습니다. 아, 네. 조금만 말씀. 주제별로 좀. 예, 조금만. 아니 예. 잠깐만요. 아, 예. 예. 일단 여쭤볼게요. 먼저 그러면 일단은 초박빙일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여러 여론조사의 평균을 봐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우세한 걸로 오차범위 살짝 넘는 것으로 평균을 내보면 물론 0%도 있고 15%도 있습니다. 평균 내보면 어떻게 일단 읽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계속 정권 교체론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5년 단임제인 우리 그 헌법 체계 하에서 마지막 해 때 정권 교체론이 높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5년 단임제 대통령 체제 하에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정권 교체론, 그러니까 현 정부의 지지율은 항상 떨어졌고 예컨대 MB 때 20% 이하로 떨어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자리로 떨어지고 뭐 이렇게 그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어 있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았습니다. 다 항상 높았습니다. 항상 높았지만 어느 때는 그 정권 교체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장이 된 적이 예컨대 있죠. 네. DJ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갈 때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MB에서 박근혜 대통령 갈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론이 높다고 해서 네. 그 당의 후보가 반드시 경쟁력이 높은 건 아니다. 이 말씀드리고 아까 의혹을 말씀하시니까 근데 지금 그 교수님도 걱정하시다시피 지금 선거가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가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가장 심한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 해당되는 게 이른바 대장동 의혹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얘기하자면 길지만 어쨌든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후보 본인이 매우 명쾌하게 그것은 가장 그 치적으로 내세울 만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한 그런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클리어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의혹으로 말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정말 많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약 34가지 됩니다. 34가지. 거의 시간을 재는 선거 방송처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이 말씀에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조목조목 한 1분 반 정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3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62%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대장동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이 거의 64% 정도 여론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62%와 64%에 대한 것을 비추어 보면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리스크로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고 그래서 3차 경선에서 그 전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론, 정권 말기에는 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정권 말기에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대통령 개인의 사적인 문제들이 많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은 어제 오늘 아니면 하루아침에 어떤 사건 하나로 이렇게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갑자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불공정, 그다음에 정의롭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쌓여 있고 소득 주도 성장이나 주택 정책처럼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 거듭된 정책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이 지금 정권 교체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여론을 뒤집고 새롭게 어떤 반전의 기회가 있느냐. 이미 대선 후보가 결정돼서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 부분 대선 후보에 집중돼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뒤집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체적으로 정책 실패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자, 우리 김 교수님, 여론조사가 상당히 주요한 이슈로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는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패널 참석 의뢰를 받고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게 하나 있는데요. 5월 6일입니다. 2021년 5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38번의 여론조사가 신문에 그 보도가 됐습니다. 예.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쭉 보고 제가 주목했던 건 응답률이었거든요. 이 중에 흔히 이제 보통 신뢰도가 조금 더 가깝게 더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수치가 나오는 신뢰도를 보통 한 20% 정도를 응답률 20% 정도를 보거든요. 20% 넘는 38개 여론조사 중에서 20%가 넘는 여론조사는 11개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주로 3%에서 뭐 7% 한 자릿수. 내외입니다. 근데 이게 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하나의 흐름을 의견이나 의사나 또 앞으로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이게 언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면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세요. 사실은 여론을 잠깐 주도하는 미리 고정화 시켜놓고 이런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38개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또 특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3%에서 한 7% 정도 되는 그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2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률이요? 예,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접점을 이루는 그런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뢰할 만한 것은 안 되는데 예. 언론에서는 기자분들 대부분이 마치 소원일기 쓰듯이 이미 이제 결정된 사항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여론 호도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론사의 측면에서 성향에 따라서 예, 그 그게 일부분을 수십 개 중에 일부분을 조금 인용하는 것 위험스럽다는 자체가 거죠. 위험스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30초만 쓰시잖아요. 저희가 시간이 또 한정돼 있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 정권 교체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주 지지층이 60대 이상입니다. 40대, 50대 정책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가장 자신의 정책으로 예민하게 반응을 보여야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이게 60대 이상에서만 주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정권 교체가 높다는 이거를 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것도 좀 알겠습니다. 유념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장 위원장님 30초 정도 쓰시죠. 4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유아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기반을 자리 잡고 있고 사회 주도층을 이루고 있는 40대에 집중된 것이 맞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연령층별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2030 세대들은 뭐 후보를 어떻게 누구를 뭐 정해놓거나 당을 정해놓거나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또 실제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주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정치인께만 여쭙겠습니다. 중도층을 잡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이미 예견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각 당은 어떻게 중도를 확장을 하실 것인지 중도층에게 어떻게 소구하실 것인지 우리 황 의원님. 네, 중도층 이번 선거의 관건이 중도층에 달려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대, 30대 여기에 또 달려 있습니다. 20대, 30대가 이제 지금 투표 성향이 대단히 실용적인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 30대가 지역구도 과거의 지역구도에 영향을 받았는데 또 이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념 지역에서 완전히 탈피돼 있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실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중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도층은 결국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정책으로. 그래서 그리고 민생 행보, 정책 행보로 승부를 걸어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부울경 오늘부터 순회를 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책 행보가 바로 중도층을 겨냥한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도층을 향해서 정책으로 승부를 걸 것입니다. 예, 실용적인 정책, 민생을 잡겠다 이 말씀이셨고요. 장 위원장님. 실용적인 정책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황 의원님 말씀에는 저는 120% 공감을 합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디에서 그런 정책을 낼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과연 이재명 후보가 내고 있는 뭐 전 국민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이 미래 세대까지 생각한 현실적인 정책인지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각 당의 정책들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2030 그리고 중도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건지 제대로 된 현실적인 정책들을 각 당에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과정이시니까 네.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충심이라 불리우는 충청의 민심, 충청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작년 봄에 총선에서는 압도적으로 우리 민주당을 우리 충청권 유권자들이 선택해 주셨는데 1년 반 만에 약간 좀 싸늘해졌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내세운 건 맞지만 1호 공약으로는 성장의 회복을 내걸었습니다. 네, 성장 회복을 내걸었고 그리고 나는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고 실용주의자다. 예, 올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그 실용주의 노선으로서 성장 회복, 전환적 성장 회복 이걸 강조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청권은 역대 대선 언제에서도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원을 제패하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라는 것은 뭐 정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권 민심이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윤석열 후보가 뭐 이제 충청 출신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영향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충청도 분인 거고요. 네, 이제 그렇기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때문에 대해서 충청의 사위라고 또 충청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이제 지역적인 정서에 기대는 것은 이제 옳은 방법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충청이 역대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계속 홀대론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충청권에 대한 좀 실효적인 또 충청 우리 유권자들께서 기대를 가질 만한 그런 공약을 제시하고 공약이 무엇이냐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그보다는 공약을 과연 이행을 제대로 할 것인지 실행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유권자들에게 잘 설명드리면은 많이 이제 회복되지 않을까 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정책 있습니다. 내용면은 잠시 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장님. 충청 홀대로는 상당 부분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대선에서 뭐 충청을 위한 공약이 없었던 데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공약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그 공약을 현실화시킬 지역의 정치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충청 홀대론에 맞서서 윤석열 후보 본인이 여기에서 성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고향까지 끌어들여서 우리가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 우리가 대통령이든 지역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있어야지만 충청이 실제로 발전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그 열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번 대선이 5% 안팎의 박빙의 그런 대선이 된다면 충청 그런 대망론이 모아져서 뭐 지역적인 뭐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던 충청민들이 충청의 발전을 기하고 충청의 변화를 위해서 충청 대망론이라는 것으로 결집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충청은 큰 변수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양 정치인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실까요? 김 교수님 바라보는 충심의 향배. 그 충심의 향배를 말씀드리기 전까지 이 충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적어도 이제 정치학이나 선거나 정당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영남, 호남, 그다음에 충청이 다 세 지역이 모여 있고 예. 충청의 표결에 의해서 항상 상대평, 승자가 결정되는 그런 선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민주당이 작년 총선에 180석 포함해서 여권을 포함해서 180석을 갖게 된 것은 결국 대전에 7석 모두를 석권한 그런 그 공헌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선거에서 있어 왔습니다. 이번 선거도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충청인들은 될 사람을 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분에게 투표를 하면
이분이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아마 갖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게 어떤 분이 나오실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충청인들이 이번 기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표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 당 후보들이 내세우시는 공약은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공약들이 많지만 예. 그 공약이 아니라 충청인들이 정말 바라는 공약을 이번에는 한번 먼저 역제안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충청의 학계나 또는 정치인들 또는 모든 시민이나 모든 그 국민들이 도민들이 각 당 후보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충청권의 공약은 이런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게 이번엔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안이 되길 바라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목조목 한번 이슈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중도층 잡는 것도 변수지만 2030 세대, 소위 MZ 세대라 불리는 청년 세대들의 표심이 우리 후배들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현상적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 세대들이 굉장히 탈당 러쉬를 이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와 김최고 간에 약간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탈당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요? 그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분석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2030 세대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입니다. 내 삶이 바뀌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들을 실현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대변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조금 더 2030들의 민심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랬던 2030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후보를 정해놓고 있지 않고 어느 당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변화를 요구해줄 후보가 생기면 그분을 지지했다가 그분이 되지 않으면 또 다시 어디론가 마음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2030의 탈당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몇 명이냐라고 이야기하거나 탈당한 숫자보다 입당한 숫자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지금 2030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왜 떠나고 무엇을 원했는데 무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떠나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과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떠나는 2030들에 대해서 보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실망시켜드리고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부터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의원님, 중년층인 40, 50대에 비해서 20, 30대에게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또 인기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서 그렇더라고요. 예. 왜 그렇다고 분석을 하시고 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요? 지금 20대, 30대에게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후보가 가장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이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데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른바 398 후보라고 홍준표 후보에게 이제 골림당하고 20대한테 3% 지지, 30대한테 9% 지지, 40대한테 8% 지지밖에 못 받는 후보다. 정말 그렇다면은 심각한 문제죠. 이게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20대, 30대, 40대에게 그렇게 낮은 지지를 받는 분이 과연 이 국가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매우 우려스럽고 이재명 후보도 20대에게 매우 낮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몹시 무겁게 봐드리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 정책이 아까도 말씀드리고 계속 거듭 말씀드려요. 20대는 이게 무슨 보수 진보니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20대는 나는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또 얼마든지 그 후보자를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의 표의 향방은 지금부터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즉 이분들은 이제 각 후보들이 정책을 어떤 정책을 내거냐. 그다음에 그 정책을 과연 비일공짜 공약으로 끝일 건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으로 볼 때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춘 사람인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책을 20대, 30대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분노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이제 정권 교체 말씀하셨는데 이제 20대, 30대는 정권이 단순히 교체되느냐 유지되느냐 민주당 정권이 교체되느냐 유지되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장동영 위원장도 말씀한 것처럼 이 내 삶이 이제 바뀔 것이냐, 예. 대통령이 바뀔 것이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에서로 바뀌어도 그래도 이제 바뀌는 것이죠. 예, 정책이 여기까지 듣고요. 바뀌는 거죠. 네. 시간 배분하느라고는 제가 좀 욕먹습니다. 자, 양쪽의 분석 그럴싸해 보이고요. 그리고 잘 하겠다는 건데 왜 여야 주 1, 2등 간 후보는 20, 30대에게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김 교수님? 현재까지. 일단 제가 두 분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자님께도 약간 그 이의 제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2030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법상에는 만 18세 이상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총선에 115만 명 정도가 10대가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2030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아침이라 10대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겠지만 아니, 볼 수도 있습니다. 10대, 20대, 10, 젊은 10, 20, 30. 선거권자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10, 20, 30이 맞는 거죠. 네, 예. 10, 20, 30이 맞습니다. 여기는 18부터 20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네. 10, 20, 30이 맞고 이거를 단순한 세대 차이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이제 세대 파편화 현상이라 그러는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이게 이제 미래 세대들이 특징이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념이나 특정한 인물에 좌지우지되질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 구조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정당 후보자들에겐 죄송하지만 양당 구조이기 때문에 그 양당이 흡수하지 못하는 10대, 20대, 30대의 이해관계를 이 두 정당이 다 이렇게 포함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안별로 혹은 사람별로 그때그때마다 지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두 당의 후보들이나 또 다른 정당의 후보들 모두 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세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대책이 있지 않으면 예. 끝까지 아마 1020, 30은 투표율이나 또는 이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절박하기 때문에 아마 넉 달 동안 사활을 걸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현재까지 여론조사로는 조금 우세를 합니다. 네. 아까 기존에 있던 정권 교체론 셌다고 했더니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번에는 네. 정책적 전반 실패에 따른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국 장관부터 시작된 이제 공정의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서 시작된 정책의 실패와 더불어서 LH 사태로 터진 정의롭지 못한 또 그러한 문제, 그리고 편을 갈라서 내 식구만 챙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모든 기회나 결과나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했던 것들이 정반대로 간 것에 대한 실망과 분노에서 저는 정권 교체론이 나왔고, 그것은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쌓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것을 바꿀 시간적 여유가 있냐? 그리고 그것을 바꿀 만한 특단의 대책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 집값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경제가 이렇게 된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고, 또 지금 그럴 만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권한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기회나 시간은 부족하다. 그래서 정권 교체론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선까지 연쭉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정권 교체론의 적임자가 네. 당심, 네. 민심 포함해서 윤석열 후보를 네. 골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계승할 건 계승하지만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더 자기의 역량을 보여주겠다. 이게 정권 유지라는 말이 이재명 후보에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우리 당에서 그 당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로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권 교체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비판이 있었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어떤 정책의
오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정책, 예컨대 이제 전환적 성장이라고 하는 경제 정책, 이런 경제 정책을 통해서 장기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던 이 어떤 양극화의 문제에 빠져 있던 우리 경제를 살려내겠다, 이런 경제 정책을 제시해서 또 부동산 정책,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혀 그것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특히 10, 20, 30 세대들에게 어필이 되면 그걸 충분히 정권 교수에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책의 실패 부분,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다만 대안이 그게 과연 윤석열 후보냐, 대안이. 윤석열 후보로 바뀌면 그게 해결이 되겠느냐. 윤석열 후보는 검사밖에 한 경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일련의 그 대선 행보 과정에서 정책 전반에 대해서 저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모든 정책 분야에 대해서 저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국정 운영 능력이 정말 매우 그 부족하다는 걸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서서히 국민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잘못된 부분은 비판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개선해서 그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건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어필이 될 것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한 30초 정도씩 그 뭐, 토론에 나타난 모습을 네, 말씀해서 네. 한번 방어하시죠. 이재명 후보가 되더라도 정권 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친문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국민의 열망에 대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저는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정권 교체로 인식하는 국민이 몇 프로가 될지 저는 그 부분은 의심스럽습니다. 또 하나 이재명 후보가 이 정권에서 잘못한 것은 보완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잘 의문이고, 국민들이 이 정권에서 실망하는 것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았다,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하면 한다라고 하는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섰던 그 보여줬던 모습이 과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다시 다른 네. 시각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대선 변수 잠깐만요. 홍준표 후보가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솔직한 화법 중에 하나가 이번 대선에는 비리 대선이기 때문에 자기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직격탄을 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사람 다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한 사람은 감옥 갈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이제 민주당 입장을 충분히 말씀하는 시간을 한 2분 정도 쓰시겠습니다. 네, 우선 정권 교체론이 이런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성 보수 지지자들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둘 다 감옥에 갔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게 어떤 그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문재인 정부를, 이 정권을 무조건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주말마다 보면 작년에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그러면서 막 그 가두 시위를 하고 다니시거든요. 무조건 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그런 무조건적인 반감, 이것이 60대 이상에서 주로 형성돼 계십니다. 강성 보수 지지층들 중에. 그 영향이 크다. 이것이 정책의 실패라는 부분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지만, 그것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냉철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독선 부분을 말하자면, 독선과 오기로 말하면은 윤석열 후보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독선 5기로 지금까지 독선 5기로 승부수를 걸어서 거기서 지금까지 성장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을 때 과연 정말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과거 군사정권 시대 때 군사력, 물리력의 힘으로 그거를 통치 기반 삼아서 군부 독재를 했던 그때로 되돌아가 가지고 네. 검찰의 힘을 가지고 검찰 독재를 하는 나라가 알겠습니다. 되지 황 의원님, 않겠냐. 시간이 2분 정도 쓰셔서 우리 장 위원장님 2분 쓰시겠습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강성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 주역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로 나타났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고요. 그다음에 독선거 5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권에 맞서 싸우기 전까지는 검찰총장으로서 최고의 적임자라고 해서 이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분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대선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두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의혹의 중심에 어느 후보든 관련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대선의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 상황으로 보면 대선까지 과연 그것이 될 수 있겠나.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수용하겠다. 그리고 조건으로 윤석열 후보도 특검을 받아라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미진하다면이라는 조건을 단 것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뭐 조건을 거는 거는 글쎄 뭐 그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라고 하는 조건은 사실은 알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한 거나 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점에서 우리 김 교수님, 고발 사주와 대장 등 의혹이라는 우리 홍준표 후보가 말했던 의혹 제기 어떻게 풀릴 것으로 혹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여기에는 각 당의 입장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자당에 유리한 쪽으로 아마 전략을 짜시는 것 같고 예. 지금까지는 계속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속하게 의혹을 해명하고 털고 가자라는 입장일 것이고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을 길게 끌어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끝나거나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나 하자면 정권 교체론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가 맞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의회 권력도 바뀌고 사법부 권력도 바뀌어야 되는데 의회 권력은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 교체론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 해소된 것은 거의 없고 그다음에 앞으로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게 국민들이 명확하게 이것을 이 사건이 이런 경과로 인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이상의 실수를 누가 안 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도 본인이 비주류 출신에다가 아까 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변호사로서 내가 다 해봤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예.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대통령 후보 선거는 검사 후보 선출하는 줄 저 알았어요. 최종 4인 중에 3분이 검사 출신이시더라고요. 거기에 윤석열 후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검사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까지는 정권 교체론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지만 계속 이 정의론이나 공정이라고 한 걸 앞세워서 계속 반문재인만 주장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더 호응할 것이냐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토론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 되게 뼈아프게 다가오실 텐데 그렇게 가늠을 하고요. 정치인들 모시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분 토론 정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기회는 한 1분여 정도씩 충청도민께 어떻게 어필하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공약 다 담지는 못하지만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 마무리 총평 우리 충청도민께 해주시죠.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네. 역대 대선에서 우리 충청 유권자들의 선택은 항상 대선 결과 향배를 좌우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충청 주민들, 충청권 유권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공약, 사실은 이 각 당의 공약들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약 내용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또 큰 차이가 없는 이제 뭐 행정 수도 문제부터 뭐 등등 이 똑같은 비슷한 공약인데 과연 이 공약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과 이것을 이행할 만한 돌파력, 추진력을 갖춘 분이 누군지 이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이제 출마를 했고 이번 경선에서도 그걸 내걸고 이제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가장 불공정하게 검찰권 행사해왔고 가장 몰상식하게 검찰권 행사해온 후보거든요. 그러한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실은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또 그 국정운영 능력이 너무 철학과 가치가 너무 빈곤하고 무지한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라의 운영을 나라 경영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려서 예. 성과로 유능함이 입증된 후보가 반드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겸허한 자세로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운하 의원 있고요. 장현정님. 국민 여러분께서 문재인 정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공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인물로 윤석열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과거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심판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충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충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네, 대선 과정에서 또 좋은 토론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세 분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이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잘 반영되는 그런 정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노정열의 시시각각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